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실천 기술론입니다. 실천 기술론은 총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사회복사의 전문성, 이게 나오죠. 첫 번째 기둥이 첫 번째 기둥 사회복지사의 이 전문성이 나와요. 자, 이 사회복사의 이 전문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얘가 하나는 과학적 기반, 즉 과학성, 그리고 두 번째 예술적 기반. 그래서 이게 예술성이에요. 이 과학성과 예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사의 전문성은. 자, 우리가 실천 기술로는요, 결국 가치와 지식을 통합해서 행동으로 전환한, 그래서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첫 번째 기둥의 이 사회복사의 전문성에서 이 과학적 기반의 요소와 예술적 기반의 요소, 이걸 물어보죠. 이게 실천론에서는 8회까지 줄기차게 나왔었고, 실천 기술론에서는, 그 다음에 실천론에서 10회 때 한 번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한동안 쭉 나오다가 안 나왔던 것들. 예. 자, 근데 이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기는 하죠. 그죠? 이 전문적인 지식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으로 와줘야 하는데요. 두 번째 기둥. 두 번째가 바로 모델이에요. 모델은 우리가 실천의 역사에서요, 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COS와 SHM. COS에서 개별 사회 사업이 나오는데, 우회 방문원들이 1900년도에 유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915년에 이 플렉스너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복지직 전문직 아니야 라고 하면서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무슨 책을 썼어요?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진단주의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건 이제 기능주의입니다. 자, 근데 이 진단주의학파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 여기서 맨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이 바로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우리 보고 전문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리치먼드 선배님께서 우리도 치료자야, 우리 전문가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단주의학파가 맨 처음에 사용한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정신역동 모델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진단주의학파에서 만든 모델이 다시 이게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 모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 우리 통합 모델로서의 과제 중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그리고 위기개입 모델까지 모델이 나와요. 실천 모델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신 역동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신역동 모델은 자기 분석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즉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것이죠. 자, 이 정신역동 모델은 진단주의에 영향을 미친 거죠. 진단주의에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냥 이게. 자, 그리고 이 정신역동 모델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통찰.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통찰. 즉 치료적 처방보다 통찰에 초점이 있는 통찰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훈습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직면이 나오거든요. 이 직면, 이건 직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거. 그죠? 직면. 그 다음에 명료화도 이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죠. 명료화,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게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해석도 있지만, 뭐 꿈의 분석 뭐 등 있지만, 전이 그리고 역전이 중요하죠. 전이나 역전이나 둘 다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인물을 현재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이 전이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그죠?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죠?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우리 기출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여기 직면과 우리 이제 이 도전이 나오고 있어요. 도전. 뭐 직면을 도전이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는데 이 도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전 지문이 나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직면이라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 두 번째가 자, 이 심리사회 모델인데요. 심리사회 모델은 이 명칭에 드러나고 있어요. 명칭 이렇게 잘라보면, 명칭에서 잘라보면 자, 이 심리가 바로 개인이에요. 사회가 바로 상황이에요. 개인과 상황 모두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가 인간이에요. 여기가 환경이에요. 자, 환경 속에 인간 존재하고 있죠? 그죠? 여기가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에 대한 개입, 간접적 개입이에요. 자, 이렇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최초로 구분한 효시예요. 여기가. 아셨죠? 네. 자,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별성으로. 상황,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원성으로. 개별성과 다원성 모두를 중시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론적 기반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심리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뭐냐면 바로 이건 진단주의 학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정신분석 이론이 여기에 있고요.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은 대상관계 이론. 제가 이걸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이론을. 자, 그 다음에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자아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에릭슨의. 자, 이것을 개인적인, 심리적인 측면을 좀 분석하는 것에 중점되어 있다면 이 사회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 또는 여기다가 생태, 체계, 이론 해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론, 역할 이론,
그 다음에 인류학까지. 자, 근데 이 이론들의 이 심리사회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 이론들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죠. 아셨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심리사회 모델의 가장 중요한 이론, 주요 이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다. 왜? 진단주의학파니까. 자, 그리고 이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세 가지. 수용, 자기지시, 즉 자기결정,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 형성.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이 부분, 직접적 개입 이 부분.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지, 하, 기. 두 번째, 지, 시, 하, 기. 이 지시하기가 직접, 영향, 주기. 그죠? 그 다음에 탐색, 묘사, 환기죠? 탐색, 소고 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세 가지는 나머지는 고찰, 다 고찰로 끝납니다. 근데 얘는 개인 환경을 보니까 개인 환경에 대한 고찰. 그 다음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직접적 개입 부분에서요. 중요한 게 이 지시하기, 탐색묘사 환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이 지시하기는 제안, 충고 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뭐뭐 하는 게 좋겠군요.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요. 특히 이제 여기 발달적 고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학창 시절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 현재의 문제를 과거 학창 시절. 이 발달적 고찰인데요. 자, 그리고 이 개입기법에서 제보증, 격려, 초점화, 환기. 자, 이게 이제 특히 이건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해요. 그냥 제보증. 제보증은 이걸 확신이라고 하죠. 이거 뭐야? 안심기법이죠. 등심이 아니라 안심.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확신해 줄게. 제보증. 내가 보증해 줄게.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제보증. 그래서 제보증, 재확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제보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제보증과 재구성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재구성은 이제 뒤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또 보게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환기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반화까지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일반화. 일반화는 뭐예요? 문제의 일반화죠. 클라이언트 본인만 겪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 그런 감정과 그런 문제를 겪는다.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리사회 모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이 나와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심리 내적 과정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환경을 말을 하고는 있지만 환경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죠. 알았죠? 심리 내적 과정에 치중되어 있어요, 여전히. 여기가.
또 진단주약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인지행동 모델로 가게 되면은 자, 이 인지행동 모델, 인지이론과 행동주의론,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여기서는요, 비함적 신념,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 사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기하면 자, 이렇게 역경이 막 이게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비바람이. 그러면 파도가 출렁거리겠죠. 그죠? 이 파도는 감정, 이게 행동인 거예요. 자, 바다의 심연에 뭐가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이 사고를 인지라고 하죠. 이걸 신념이라고 하죠. 또는 이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근데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비함적 신념, 왜곡된 인지.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를 바꿔야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인지행동 모델의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앨리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그죠? 그리고 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A, B, C. 그 다음에 이 B를, 비합리적 신념을 깨트리는 D, 논박하기. 이게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죠.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는 D, 논박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앨리스 합리정서 치료의 또 하나, 자기독백이라고 하는 거. 자기독백, 자기대화, 자기대화 나오면 무조건 누구 거예요? 앨리스 합리정서 치료예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막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 신념도 오히려 인행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뭐뭐하지 못할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인데요. 완전한 해결책이 있는 거야. 어려우면 반드시 피해야만 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백의 인지치료죠. 백은 인지도식을 얘기했고요. 이 도식은, 인지도식은 핵심 믿음, 중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동적 사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자동적 사고에 누가 영향을 미쳐요? 핵심 믿음이, 중간 믿음에게. 중간 믿음이 다시 자동적 사고에게. 근데 이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나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뭐예요? 인지적 왜곡이죠. 그래서 인지적 왜곡의 유형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임의적 추론, 선택의 추상화, 과잉 일반화, 과장과 축소. 그 다음에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들에서요. 역설적 의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역설적 의도 또는 역설적 개입, 역설적 지시. 얘는 첫 번째가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고요. 두 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역설적 의도는, 역설적 개입은 또 세 개로 나뉘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증상 처방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현 기법. 실현 기법은 이게 나오면 이제 우울증하고 불면증.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우울해요. 우울하게 지내세요.
선생님 제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인가 봐요. 날 세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실현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지 기법. 알았죠? 요거는 역설적 의도이고 역설적 의도는 요 두 가지의 계획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링, 체계적 둔감화, 사회 기술 훈련도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즉 스키너의 이론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두라의 관찰학습, 모델링, 이게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인행사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자, 네 번째. 자, 이제 자, 두 번째 기동하고 있습니다. 모델. 자, 이제 네 번째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과제 중심 모델,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께서 3년간 이 모델을 설계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실제 검증 작업을 거쳤던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경험적 기초다. 즉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이건 단기 치료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의 용어에 이 과제라고 하는 용어,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이 과제 면접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이죠. 자, 세 번째 이 과제는 과제 중심으로 이 과제 사회복지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동의를 해서 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 중심 모델은요, 구조화된 접근입니다. 자, 반면에 인쟁돈 모델은 얘는 구조화 접근이면서 플러스 교육적 접근이기도 하죠. 근데 과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이고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구조화된 접근은 맞지만 즉 단계가 있어요. 개입의 단계가. 시작과 그 다음에 끝이 종결이죠. 종결 이전에 실행하고 종결했겠죠. 즉 개입하고. 자, 실행 이전에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자, 계약서 작성 앞에 뭐가 있어요? 표적 또는 표적을 빼고 문제, 규명 단계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행 이전에 계약서 작성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단계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특히 문제 규명 단계하고 이 실행 단계에서의 과업 알아야 돼. 과업. 어차피 계약서 작성 단계는 여기는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과제 중심 모델에서요. 이 표적 문제 용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실천 과정론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논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 그죠? 예. 거기서 이제 실천 과정론에서는 이제 역할로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역할, 사회복사 역할 이렇게 과제를. 근데 이 표적 문제는 그대로 나오죠. 목표 설정, 계약서 작성까지. 이 표적 문제는 몇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선정한다. 그죠?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자 인식한 문제야지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한 문제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합의. 즉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 표적 문제. 네.
자, 주요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주요 특징도 통합적 접근이에요. 요거. 자, 문제 규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규정한 인식한 문제를 파악하고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비적인 초기 사정을 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과업이고요. 실행 단계에서 과제 수행하고 과제 수행 정도를 점검, 모니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검토하는 거. 이게 다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그죠? 이 단계에 과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기 개입인데요. 자, 다섯 번째. 이 역량 강화 모델은 얘는 이제 간단해요. 이미 실천론에서 이 통합 모델로 공부한 강점, 관점과 권한 부여. 거기다가 여기서 추가해야 할 것은 이 역량 강화 모델에서 단계가 즉 강점, 관점, 권한 부여 모델 똑같게 보면 돼요. 그냥. 아셨죠? 근데 단계가 어떻게 돼요? 대화 단계. 그 다음에 발견 단계. 그 다음에 발전 단계. 요렇게 구분되는데 여기서 해야 할 일, 여기서 해야 할 일,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시험에 세네 차례 나왔거든요. 실천론에서, 그 다음에 기술론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지문으로 떴던 이 과제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역대기출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 이게 유사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이때 보기에 나왔던 애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 이 위기 개입 모델은요. 자,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무슨 차이가 발생됐어요? 인식 차이가 발생된 거예요. 자, 기회로 보는 사람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요. 위험으로 보는 사람은 파기적인 길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인식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냐면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를 기대하게 됩니다. 위험으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가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하겠죠. 즉, 인식 차이가 정서 반응의 차이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 건설적인 길로 가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파기적인 길로 간 사람, 이 사람 바로 끄집어 올려줘야 하는데 어디가 기준이에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 그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까지 끄집어 올려주는 것이죠. 위기개입 모델. 그래서 위기개입 모델에서 자, 위기의 특성, 시간 제한적이다. 위기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위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곤란이 제시한 위기 발달 단계, 이름도 곤란해가지고 얼마나 곤란하셨으면, 그래서 곤란 선배님께서 위기 발달 단계 5단계를 제시했는데 위험 사건, 그죠? 사회적 위험. 그러면 위험에 빠지면 취약해지죠. 촉발 요인이 발생되면 위기 단계를 뚝 떨어지고 회복하면 재통합 단계가 되는 겁니다.
위기계획의 목표나 주요 원칙까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기둥 뽑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로저스가 개발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뭐 한두 줄 정도 뭐 이렇게 좀 거론되기도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이제 유기계 모델까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둥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가족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사정 도구, 그 다음에 마지막 가족 치료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가족은. 그래서 먼저 1번 이 가족의 이해에서 먼저 가족의 기능 역할, 가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의 기능, 그 다음에 가족의 이 변화, 그 다음 이제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론이 의사소통 이론이나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사회 구성주의 시각, 이게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이 구두점,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요, 우리 용어들 막 나오는데 그 용어들 참 중요해요. 이 구두점이나 그 다음에 이중 구속. 이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바인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병리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 구속이 가족의 유대감을 나타낸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사이버네틱스 1차 수준, 2차 수준 구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현실만 존재한다. 그죠?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거, 사회 구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족 사정 도구. 참고로 이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이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 개념 잘 알아야 돼요.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호혜성이에요. 호혜성. 서로 주고받는다. 호혜성.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X가 Y에 영향을 주고 Y가 다시 X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가 바로 단선론적, 직선론적 인과관계죠. 즉 X가 Y에 영향을 주지만 Y가 다시 X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 이걸 직선론적, 단선론적 인과관계라고 하지만 이 순환론적 인과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 딸 봤을 때 엄마의 잔소리, 딸의 늦은 귀가, 이렇게 보면 되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누가 원인이에요? 딸이 원인이죠.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무조건 딸이 늦게 들어온 게 원인이죠. 자, 딸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지는데요. 원인과 결과는. 근데 어떻든 엄마한테 물어보면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딸은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서로 원인이면서 결과인 거예요. 서로. 알겠죠?
이렇게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건드리면 나머지가 뚝뚝뚝뚝뚝 건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풍덩 던지면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물결, 리플 이펙트. 그죠? 즉 뭐예요? 파문 효과.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올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가족 문제의 사정. 가족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사정 도구가 또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요즘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생애 주기표, 즉 가족생활 주기표, 생활주기표라고도 하죠.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계도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도이고요. 그죠? 이건 뭐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력 도표가 시험에 나오고요. 생활력 도표, 연대기적으로, 시계열적으로 가족의 생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표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그죠?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사회적 관계망 격자. 사회적 관계망 표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즉 가족치료 모델들입니다. 이 가족치료의 다양한 접근, 여기에 5가지, 그리고 많게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 치료까지 하면은 6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1번 민우친 뼈대를 바로 세우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이고요. 자, 첫 번째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여기서는요. 가족 구조의 재구조하죠. 그 가족 구조 안에는 가족의 권력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계획기법, 가장 중요한 거 경계 만들기. 알았죠? 경계 만들기. 그 다음에 합류. 합류가 뭐예요? 라프 형성하는 거. 그죠? 라프 형성하는 거. 합류. 경계 만들기, 합류. 특히 경계 만들기에서는요. 뭐 여기 이제 실현도 있고 균형 깨트리기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균형 깨트리기, 이 과제 부여하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경계 만들기는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데, 자, 이 경계 만들기. 민우치는 이제 가족 내부 경계선을, 자, 유리등 경계선, 이게 분리등 경계선이죠.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경계선, 바로 이게 명료한 경계선이죠. 자, 이게 모호한 경계선, 즉 이걸 밀착등 경계선이라고 하죠.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역기능적인 것이고요. 여기가 기능적인 것이죠. 얘를 기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계 만들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그 다음 이제 민우친 말고 2번째 누구예요? 보옌. 보옌. 피는 못 속여. 여기는 뼈대를 바로 세우자. 얘는 피는 못 속여. 보옌의 다세대 가족 치료. 자,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 이 자아 분화를 여기서 잘 알아야 돼. 자아 분화 수준이 높다, 낮다.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면 성숙한 사람, 따라서 좋은 말이 나와줘야 돼요. 자아 분화 수준이 낮다, 그러면 분화 수준이 떨어지면 미성숙한 사람, 따라서 나쁜 말이 나와줘야 하고, 이 자아 분화에 누가 영향을 줘요? 출생 순위가 영향을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획기법이 가계도에 가계도. 다세대니까 이 가계도를 사용하는데, 가계도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리죠. 왜 그리죠? 같이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함께 그림으로써. 근데 보혜는 가족 치료에 참여한 그 가족들한테 아예
가족 치료 이론을 공부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가족들이 탈난다. 그죠? 달삼각화, 나전달법. 나전달법은 나 입장 취하기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죠.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 사티어는 가족 문제를 나쁜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나쁜 규칙에서 찾았는데 그 나쁜 규칙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의사소통은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깊고요. 그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의사소통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 의사소통을 또 둘로 나눴어요. 일치형과 불일치형으로. 그래 불일치형을 또 다시 몇으로 나눴죠?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굴면서 회비를 내지 않으니까 회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혼란스럽다. 회의형, 아첨형, 비난형, 계산형, 초이성형, 혼란형, 주의 산만형, 산만형. 결국은 여기서 불일치형이 역기능적인 것이고 일치형이 기능적이니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과 타인과 상황,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요거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회의형의 내용, 비난형의 내용, 계산형의 내용, 혼란형의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 조각입니다. 대표적인 기법, 가족 조각. 그렇죠? 그것 말고도 더 있지만 가족 조각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해결 중심 가족 치료로 가줘야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네 번째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이것 자체가 강점 관점이에요. 강점 관점과 해결 중심 치료는요. 서로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결론이 같아. 결론이. 그죠?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해결 지향적 질문, 즉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질문이라고 해서 이 변화 질문, 척도 질문,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애외 질문, 대처 질문. 대처 질문은 극복 질문 또는 생존 질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 이 질문의 종류 그리고 그 예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략적 가족 치료. 이 전략적 가족 치료, 헨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는요. 문제 해결 방법,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족들을 그 악순환 고리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게 무슨 말, 거의 이제 맨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살을 붙여나가고 뼈대와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탄탄히.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싹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전략적 가족 치료는 개입 기법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이라고 했었죠? 세 가지 이미 설명했었고요. 증상 처방, 실현 기법, 제재 기법. 그다음에 이제 재구성이 여기 있어요. 재구성. 재구성은 재규정, 재정의, 재명명. 클라이언트가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순환적 질문하기, 그죠?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특히 이제 역설적 지시와 재구성은 그것 자체로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 치료가 있거든요. 이야기 치료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이면 해결 중심 가족 치료하고 이야기 치료는 이 두 가지는 사회 구성주의 관점이에요. 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에서 중요한 거 외연화. 이 외연화를 앞에다가 문제의 유연화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의 유연화가 뭐죠?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 거죠?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예. 역설적 개입은 문제 행동을 오히려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시험에. 예. 자, 그러면 가족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집단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마지막 뒤에 이제 기록 평가, 물론 평가에서도 잘 나오죠. 근데 실전 기술로는 굵직하게는 3개예요, 본래. 굵직하게는 3개. 모델, 가족, 집단.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뒤에 붙여가지고 5개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집단입니다,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요. 집단의 기본 요건 4가지.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시험 기간이 20일만 남아도 또는 설사 15일이 남아도 벼락치기 하고 싶으면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 들으시면 시험에 나오는 95% 이상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짧은 강의지만 아주 짧은 강의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론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정시간이 없으면 뭐 이걸로라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지금 아무런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를 그래도 정답과 해설을 보더라도 그냥 빠르게 막 봐버려야 돼요. 그리고 1급 학생의 핵심 요약 노트에 보면 다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각 챕터별로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걸 역대 기출 문제를 같이 봐보면 진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온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었구나. 그러면 우선은 120점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점을 먼저 확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그리고 가장 빈출도가 높았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부터 빨리 섭렵을 해놔야죠. 그죠? 예. 자, 실천 모델인데요. 실천 모델은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이죠.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모델이죠. 자, 얘와 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혼합 모델. 예. 집단 사회복사의 역할. 여기서는 교사, 여기서는 전문가, 여기서는 중재자. 그죠? 중재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지도력. 그것도 이제 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역동성으로 가져야죠. 모델. 이 집단 역동성.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할 때 그걸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2인 이상만 돼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단 사회복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2인만 돼버리면 클라이언트 1대1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3인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성원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게 집단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 얘가 바로 집단 역동이에요. 알았죠? 집단 역동. 네.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단 역동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또 나오죠. 이게 이제 내용은 굉장히 사실 우리 책들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특히 잘 나왔던 애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긴장과 갈등이라든지 집단 응집력이라든지 하위 집단이라든지 집단의 크기라든지 또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우리
통합 이론서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노트에는 좀 여기는 간추려 놨고요. 그 다음 이제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가 있죠. 얄롬. 자, 한번에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 즉,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얄롬이 말한 집단 치료 효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 발달 단계죠. 집단 발달 단계는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단계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4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4단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막 다른 막 학자들이 제시한 막 단계까지 막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공부법이에요. 알았죠? 막 질문하거든요. 이걸 나오지도 않는 단계들을 막 그렇게 만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폐죠. 그렇게 되면 그죠?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당연히 종결 단계 이후에 이제 여기도 사후 관리가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과업이 중요해요. 과업이. 이미 이쪽 과업, 여기 사회복사의 역할 나왔고요. 이 준비 단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여기서 집단 발달 단계, 준비 단계에서 기관 승인 받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집단 계획서를 수립해야죠. 그 다음에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집단 계획서 수립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들로 들어가게 돼요.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하는 거 이질적인 집단과 동질적인 집단,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게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사전 모임을 갖게 되죠. 또는 사전 면접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 집단 계획서 수립할 때 이 안에 평가 계획도 이미 들어간 겁니다. 평가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초기 단계의 대표적인 것이요. 이 초기 단계는 이 시기는요. 집단 성원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긴장이 높아요. 집단 성원이. 불안도 높고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식도 강해요. 초기 단계. 알았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초기 단계 이제 집단 성원들이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집단원들이 서로 소개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단 계약을 해요. 여기서 집단 계약을 작성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종결이니까 이게 실행했을 거 아니에요. 실행 이전에 계약서 작성.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제가. 개입 이전에 계약서 작성. 이것도 그대로 원리가 적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아주 중요한 집단 사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집단 사정 도구가 여기서 나와요. 집단 사정 도구,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상호작용 차트, 어휘 분별 척도. 무조건 알아야지, 무조건.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는 이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입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저항적인 집단 성원이 발생돼요. 개입하려고 그러면. 알았죠? 제가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보관차수에서 2년간 운영하면서도 보면 중간 단계, 개입 단계에 여기서 이제 저항적인 집단 성원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도 당연히 중간 단계에서 있죠. 점검. 중간 단계가 개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종결. 제가 그 이론서의 표 제시한 거. 우리 1급 학생생 핵심 요약 노트 날개 쪽에다 정리한 거. 초기 단계 사회복사 역할 10회 때, 중간 단계 사회복사 역할 13회 때.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준비 단계 나올 가능성 있다고 했습니다. 네,
반드시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집단이 끝나요. 이제 마지막 기록과 평가. 근데 평가는 단일 사례 연구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물론 자세하게는 보지는 못했죠. 그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근데 이제 평가는 실천론의 평가 종결 단계의 평가에서 또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바로 이제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서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 그 다음에 이야기체 기록. 우선 이 네 가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 기록은 크게 둘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자, 이 간접 인용이 바로 이야기체 기록인 거예요. 얘는 문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서술 방식. 즉 간접 인용이 바로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쓴 거죠. 직접 인용은 이제 대화하듯 대본을 적듯이 적는 것이고, 그리고 요 간접 인용을 더 요약한 게 요약 기록이에요. 따라서 얘도 이야기체 기록이 돼요. 얘도 요약체 기록이 되지만, 알았죠? 이렇게. 자, 이 과정 기록은 기록자의 기억 능력이 중요하죠. 근데 요약 기록은 기록자의 능력이죠, 그냥. 요약은 능력이거든요. 그죠? 자, 문제 중심 기록은 SOAP, 그죠? SOAP. 자, 이거 S가 보고 O가 보고 A가 보고 P가 보고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기록에서 좋은 기록, 특징 좋지 않은 기록, 특히 좋은 기록의 특징이 시험에 2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와버렸죠. 예. 자, 물론 이제 빈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 차례 나온 것을,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그나마 나왔던 애들을 2순위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나왔던 애들 걔가 3순위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가 소화가 다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수준도 안 된 사람들이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 것까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험서가 그걸 명확하게 시험에 나온 깊이와 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서 공부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은 되게 넓거든요. 되게 깊고. 응? 깊이가 시험에 나오는 깊이 뭐 이게 따질 수가 없죠. 깊이가.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칠판에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건데 무슨 말? 전공의 범위는 굉장히 높은데 기출문제를 봐야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폭까지 나오는지가 결정돼요. 기출문제가 시험의 족보거든요. DNA. 그래서 시험의 DNA 그거를 면밀하게 지금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다? 여기가? 이게 바로 역대 기출 문제집이다. 1, 2, 3교시. 여기서 어차피 80% 내지 90%는 출제된다.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들 집중하시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책은 필수적으로 기출문제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 통합이론서 핵심 요약 노트,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강의하고 있는 게 제 강의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와 교재를 만난 것은 선생님들에게 행운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 기술론 또 마무리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전심 전력 하나 둘 셋 화이팅!